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아니 조금 그래도 덜 머리 안 아픈 얘기 하고 싶어요. 정순신 얘기. 그걸 하려고? 가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글로리 파트 2 얘기를 좀 하려고 더 합니다. 글로리 하면 무조건 정순신이지. 그럼요. 그렇죠. 이제는 정순신으로 몰아야 됩니다. 정순신이야 이거. 그리고 너무 정순신이야 내용이. 어. 너무 정순신 아들이야. 아 물론 복수는 완성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작해야지. 예, 정순신의 여성형 같아요. 검찰이 경찰로 좀 바뀐 거, 아빠가 엄마로 좀 바뀐 거 보면 네. 연진이의 마인드나 하던 짓거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순신이 아들 윤성이하고 너무 똑같아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그냥 받게 됩니다. 네. 참 이게 스포를 하기가 뭐한데 저도 그거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 8편을 논스톱으로 그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화장실만 2번 갔다 오고 끝까지 봤어. 멈출 수가 멈출 수가 멈출 없어. 수가 없을 도저히 뿐더러 못 멈춰.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쇼트 리뷰들 있죠. 네. 네, 막 그 편집본으로 나오는 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거를 3개, 4개를 또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임팩트를 봤을까? 근데, 내가 또 이제 박은숙 작가하고 뭐가 경쟁 관계에 있는 김은숙 작가. 김은숙 작가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류의 작가로서 어? 정말 뭔 소? 이분의 그 조밀한 설계에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감을 얻었나요? 영감을 얻기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 따라가. 도대체 이게 1부의 그 답답한 전개는 2부의 이 빠른 일종의 보복과 완벽한 그 복수. 인간적인 역금을 만들기 위한 고달이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합법의 범위 안에서 자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면서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지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파멸시키는 자중질환에 빠져. 야, 이 놀라운 구조에 저는 이것이 해법이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갈 방법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명호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윤 정권의 하수인이면서 하수인이면서. 밑에서 따까리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다시 이 윤 정권 전체의 윤핵관들을 협박해 줄 수 있는 손명호 같은 놈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국진당의 손명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혜정도 같이. 손명호 최혜정. 손명호가 나오면 최혜정은 자동으로 딸려 나와요. 손명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시다발이 하면서 온갖 서름을 다 이겨가다가 이 새끼들 내가 이제 니들만 헤쳐먹는 게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나도 좀 시다발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니 시다발이가 라고 기어 나올 수 있는 놈이 이제 슬슬 등장할 때가 됐다. 해야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 복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약자들이 연대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그리고 어떤 강자들은 방식이든 분열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뭐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뭐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줄 때도 자기는 못 나서지만 당신은 조력해주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서 정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약자들은 철저하게 어떻게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나서길 기다리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근데 그 약탈한 사람들, 그 가해자들은 돈으로 해결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는 폭력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한테 서로 눈을 찌르는 거. 난 그게 그렇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지들끼리 치고받고가 너무 좋고요. 어. 난 개인적으로 악당이지만 쟤들이 너무 좋아. 왜 좋아요? 아니 뭐, 단순 무식하잖아. 아니 동훈이가 너한테 알릴까 아니면 아빠한테 알릴까 나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와서 실컷 패주잖아. 실컷 패준 다음에 법적으로 처리는 아빠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빠한테 먼저 알렸으면 패는 과정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소에 맞게 절묘하게 요거를 잘 엮어야 된다는 거거든.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폭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이 모든 게 학폭에서 비롯되지만 끝까지 반성을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잖아. 야, 일반인이 학폭이랑 뭔 상관이야? 연예인이 니나 상관 있지. 난 그 말 들으면서 이 새끼가 공직에 미련이 없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의 꿀리는 부분이 없었으면 정순신이 이 새끼는 이거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근데 뭐 지금도 사과한 건 아니죠. 안 하지. 그냥, 끝까지 안 하고 저런 방식으로 아니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끝 아닌가? 증거 없으면 나는 무죄 아닌가? 이걸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약자들이 이렇게 칼을 갈고 있으면 언젠가는 때가 오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좀 약간 희망? 그런 게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개인적인 복수하기 되게 힘들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약자들끼리 연대하다 보면 복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18년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야죠.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고 종결하는 뭐 그런 아리따고 훈훈한 절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은 없죠 우리나라에는. 네,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복수와 정의로운 사회 차원에서의 징벌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늘 생기는데요. 근로는 아예 그걸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한 징벌 자체에 대해서 가해자들은 전혀 그걸 벌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맞아요. 감옥을 가든 경찰 조사를 받든 유치장에 잠기든 지 할 일 다 하고 언제 나갈 건데 씨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리에 대해서 그게 나와요. 가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면 가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야. 아니, 피해자들이. 이미 다 끝났잖아.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학교를 못 갔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갖고, 쉽게 말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가족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사과를 한다고 한들, 무엇을 받을 수 있냐는 거지. 물론, 그걸 안 받아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여놓고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놈을 그냥 무기수로 편하게 살다가 심심해서 죽였어요 라는 소리나 하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놈들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과를 안 하는 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사과 보고 끝내라 합의 왔으니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돈 받았으니 입 닥쳐라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정순신 사건 학폭하고 정말 절묘한 시기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슈가 될 거고 이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연출했던 한 PD에 대한 학폭 논란이 올라오면서 안기로 PD에 대한 학폭 논란이 올라오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갖고 이 더 글로리의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심지어 방영을 내려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인정하긴 했어요. 네,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근데 그 당시에 학폭이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학생 그러니까 학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학교에 있는 피해자 학생들과 가해자 학생 연결고리 아니 외국인 친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여자친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왕따를 그러니까 한국인을 사귄다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그 왕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난 폭력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했는데
어찌 됐거나 그 부분이 지금 있는 학폭을 덮는 걸로 이용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도 내릴 생각 없다 그래요. 넷플릭스는 지금 뭐 뭔 상관이야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돈만 벌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슈를 키워가지고 나는 신이다가 지금 다큐멘터리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리도 하루밖에 안 지나서 그렇지 일주일 안에 탑으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 3위래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 1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한국에 있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똑같이 커질 거예요. 이걸 얘네들이 덮고 이걸 엉뚱한 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역풍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의는 실현돼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공감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죄 없이 뻔뻔하게 덮고 넘어갈 수 있다. 돈 있는 애들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 걸려있는 검찰의 모든 잘못된 수사가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그쪽 일가에 관한 부당한 수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국민 감정의 역풍을 받을 거예요. 차라리 글로리를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2천만이 본다고 치면 결국 이 정권이 무너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권선징악의 결말이 왜냐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권선징악을 이룬 드라마의 결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1편 때 그 문화평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늘 언제나 우리 김은숙 작가가 사람들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이 새끼들 하나도 안 죽이고 아름다운 사과로 개과천선해서 친구 되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그걸 걱정한다라고 제가 그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하네. 이번엔 아니었어. 그거나 그렇게 하면 안 봐. 아니 나도 안 볼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봐. 혹시 그럴까봐.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 역시 넷플릭스라는 거지.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넷플릭스 차례.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작가도 써낼 수 있었고 네. 연출가도 리얼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걸 그대로 써준 게 이제 가해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악을 품고 가면서 파멸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파멸하는 마지막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반성하지 않아요. 안 하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죽은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기도 하고. 난 그게 제일 재밌더라. 지들끼리 치고받는. 나는 엄마가 딸내미 배신할 때 이것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깐다든지 김건희가 한동훈을 까는 거하고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그렇네. 가장 믿어왔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만드는 이 그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균열인 손명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강신업 변호사가 해줄지 이준석이 해줄지? 이준석은 안 돼. 안 돼요? 이준석 거기 근처를 못 갔기 때문에 장제원이 해주든지 뭐 아무튼 그 안에서 나름 뭔가 시다발이 좀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대접을 못 받았다 싶은 놈의 배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안철수는 대가 약해요. 이번에도 봤지만. 그래서 상당히 대가 좀 있으면서 성질이 모나면서 뭔가 지금 윤핵관한테 밀려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놈들의 아니 그냥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싸우면 제일 그거 좋네. 제일 아름답긴 한데 그 부분이 현재 이제 권력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쌈이나 버리면 전쟁이 힘들어지고요. 밑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야 이게 전부 다 이 조직이 쫙쫙쫙 지들끼리 싸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갑자기 한동훈 수사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지금 김건희 관련해 검찰에 막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는 얼마 방송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이 구체화되면 얘네들은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지금 뭐 소환도 할 거라고 소환도 하더라고. 하고 면죄부도 주고 하면서 검찰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션을 보일 거다 그랬는데 그때 모션을 보일 때 불구속하게 해놓고 불러놓고 바로 현장 구속을 시켜버리면서 김건희를? 갑자기 25년형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왜냐면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김건희도 저항할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성렬이한테 전화를 하지. 오빠 얘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건강 살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도영이처럼. 시나리오 너무 좋은데요. 뭐 요런 그림이 나와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법전마저 죽는 항공복사도 우리 다 있고 주인공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응?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의 파급력이 이게 이재명 전 비서 그 억울한 죽음과 그리고 묘소 파헤진 사건 그리고 이 글로리에서 일어났던 결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이게 우스운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홍보하고 막 알리는 것보다 네. 이런 드라마 한 편과 나는 신야단 다큐 한 편이 일으키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거야. 이게 언론의 바른 가치거든. 뉴스가 해야 될 일을 드라마가 하고 있고 드라마가 해야 될 창작을 뉴스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였던 거죠. 코미디는 정권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코미디는 여의도가 하고 있는 거고요. 난 용화대. 응? 용화대. 용화대. 그리고 이제 저는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없어서 바로 마무리 짓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새로운 그 선거제도 관련한 TF팀에 비명계들이 대거 포진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세균계가 들어갔니 이낙연계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찐 수박은 거기 없거든요. 네. 뭐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다 이낙연계일까요? 이낙연이 뭐 해줄 때 이낙연계인 거고요. 오히려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야 내가 여기서 잘하면 다음번에 공천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진짜 더먹신 혁신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최고위에서 의결거쳐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문제는 비명계를 빼고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니들이 의견은 만들어 와봐 하고 바람을 주면서 그 안에서 참신한 의견들을 골랐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시작해서 출범됐는데 자기네 식구들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빤스를 한 게 김종민입니다. 지금 여의도 그 천막 시위하는데 김종민이 거기 들어가고 앉아갖고요.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거기 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김종민이. 그 전날까지만 해서, 지금 지지율 오르는 게 이재명 대표랑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추세선이 꺾였는데 이 소리 하고 있던 놈이 지금 천막에 가갖고 피켓 들고 이재명 대표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대세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런 놈들이 더 잘 느끼거든. 사태는 맞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민이 벌써 갈아타기 시작했어. 지금 서른도 입이 간질간질할 거야. 대표님 아시죠? 내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 안에 수박 세력들이 지금 자멸하고 있어요. 갈등 때리고 있습니다. 이번 TF에 올라간 사람들 예전 같으면 이낙연 눈치 보고 정세균 눈치 봐갖고 지네 공천 뭐 그쪽 요구하는 대로 공천 개혁안을 안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안 만들면 개무시하고 TF팀 다시 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의원 11명 중에 뭐 9명이 비명계다. 원래 민주당 안에 친명계라는 건 없었어요. 친명계 의원으로 뽑혔던 사람 3명, 4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박원순계가 뭐 몇 명이니 뭐 김근태계가 몇 명이 애초에 이재명 계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명이냐 친명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개혁 의원들이 이계호 의원 호남 출신이라 그래갖고 호남 출신 의원이라 그러면 이낙연계 아니냐? 아니지. 이분은 안 갔어. 베트남 안 갔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저기 뽑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공천 개혁안을 만들어서 내가 이 공천 개혁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우면서 저한테 이 개혁안대로 밑에서부터 조직 그러니까 그
하방식 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부터 우리가 물어서 올라올 테니 저한테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림을 만들어 올 거예요. 왜? 호남계 의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천을 합시다라고 하는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근데 진짜 별로 안 좋네. 공천제도 TF에 보니까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배재정. 배재정까지. 11명인데. 11명 중에 9명이 수박이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하고. 만약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비명계가 아닌 진짜 개혁적인 사람들을 집어서 더 독하게 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중도안보다는 조금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살생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현상인 거고요. 지금 지도부의 정말 절묘한 선택인 겁니다. 만약 이걸 통해 가지고 공천룰을 지네들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으면 수박들이 계속해서 떠들겠죠. 주말 이후에 수박들이 완전히 입을 다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네. 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이제 일부 윤영찬 같은 놈이 무슨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 얘기하고 있는 놈이 몇 있는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이미 그거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이걸 갖다 씹으면 씹으면서 역풍만 나옵니다. 이낙연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에휴. 이제 공천에서 기본 가닥으로 얻어낼 거 딱 하나예요. 대의원 비중 20%에 권리당원 비중 50%, 국민 참여 비율 30% 이것만 얻어내면 공천 개혁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너무 별론데 멤버들이 다. 이계호도 친낙계로 분류가 되고. 아니 호남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그 호남 의원들이 그만큼 활동하기 위한 구심점이 없다니까. 그 구심점이 있으려 그러면 낙연이나 박지원이나 아니면 정동영이 됐든 누군가 호남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는 뚜렷한 리더가 나와야 돼요. 근데 고영인을 빼고는 호남계 리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조차도 없거니와 그나마도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그냥 예비고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켜봐 보세요. 결국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50, 30, 20 아니 50, 20, 39도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대의원 20, 국민참여 30 이거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걸 조절하게 4대 4대 2라든지 아니면 뭐 3대 3대 4라든지 이런 방식을 주장을 할 겁니다만 이것만 관철을 시키게 되면 권리당원 50%만 관철을 시키게 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 점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